중국 경제는 붕괴할 것이다. 이 말의 주인공은 바로 고든창. 약 20년 전 그는 책 중국의 몰락에서 중국이 급격한 경제 붕괴와 정치적 혼란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아직까지 강대국처럼 보이죠? 그럼 고든창이 왜 중국의 몰락을 예언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고든창이 가장 강조했던 사실은 중국 경제가 거품 경제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해온 중국은 국영기업을 집중 양성해왔습니다. 어떤 산업 분야에서 어떤 기업이 성장할지에 대해 경제 논리가 아니라 국가의 비전과 공산당의 정치 논리가 크게 작용해온 것이죠. 간혹 뛰어난 성과를 내고 많은 이윤을 남기는 기업도 있었지만 상당수는 정부 보조금으로 유지되는 좀비 기업으로 전락했습니다. 굳이 시장에서 경쟁을 할 필요가 없었고 실적이 좋지 않아야 정부 지원을 받기 쉽다는 이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조금 대신 은행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대출을 받은 국영기업들은 어차피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파산할 위험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출금은 정부 보조금의 또 다른 형태였을 뿐이었죠. 은행들은 점차 거대한 악성 부채를 갖게 되었고 국영기업에 한정되어 있던 부실 상태는 은행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물론 은행들도 국영기업들이기 때문에 파산의 우려는 없었지만 은행의 적자까지 정부가 떠안게 되니 거품 경제는 더 확대된 셈이죠. 기업들과 은행의 부채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이로 인해 매년 정부가 지출하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공식 자료가 없어 그 누구도 정확히 추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든창은 이와 같은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하면 중국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무너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한 자녀 정책을 오랫동안 유지해오면서 생긴 인구구조 문제도 있습니다. 인구의 과잉을 막기 위해 인위적으로 출산을 감소시키는 정책을 지속하다 보니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노동 인구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의료와 같은 필수 분야에는 인력 부족을 겪으면서 동시에 청년 실업률은 급증하는 문제를 보입니다. 어느 시기든 중국에서 실업자는 1억 명에 가깝다고 하네요. 기업이 자유롭게 성장함에 따라 고용이 창출되는 시장 경제 원리를 따르지 않고 일자리 역시 정부 주도하에 만들다 보니 나타난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회 전체 적재적소의 노동력이 줄어들면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밖에 없고 고든창은 이 역시 중국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공산주의를 지향하면서 사회주의 체제를 고집하는 중국에서는 당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시장에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설명을 드렸듯이 민간 사유기업을 허용하면서도 주요 산업 분야에서는 국영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지원해왔는데 이는 시장 질서를 교란시켜왔습니다. 결국 시장은 시장 논리에 맡기는 게 해답이겠지만 민간 기업이 성장하고 비중이 확대될수록 공산당의 존재 의미는 희미해집니다. 결국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공산당은 존재를 포기하거나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게 되죠. 자연스러운 경쟁과 성장을 억제하고 모든 것을 당이 주도하다 보니 부패는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지역의 공산당이 곧 법이었으며 공산당 간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사업도 유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었습니다. 부의 대부분이 공산당으로 흘러들어가는 것도 구조적 문제였습니다. 같은 횡령을 저질러도 주석의 눈밖에 난 사람은 숙청당했지만 측근에게는 아무런 처벌도 없었습니다. 통제와 억압은 혁신과 창의성도 막아왔습니다. 공산당은 오래전부터 과학기술만이 부국강병을 위한 유일한 해답이라고 생각하여 막대한 투자를 해왔고 실질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중국이 원조인 기술은 거의 없었습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보도되는 중국의 자율주행 자동차나 드론, 딥시크와 같은 인공지능 기술 모두 스타트를 끄는 쪽은 미국이었죠. 사회주의 체제는 장기적으로 중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빈부격차를 심화시켜 중국 발전의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게 고든창의 주장이었습니다. 2001년 중국은 WTO에 가입했습니다. WTO에 가입한다는 것은 각종 경쟁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왔던 빗장을 풀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외 기업의 관세를 부과하여 국영기업을 보호하는 것이 더는 불가능해질 것이고 다국적 기업의 침투를 막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마오쩌둥이 백화제방이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하며 100가지 주장을 허용하라고 얘기했던 것을 이야기하며 다양한 부처들이 여러 규정을 만들어대면서 외국인들과 싸워 이기기 위한 수많은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고든창은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이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WTO에 가입한 나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회원국들에게 일방적인 제재를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청나라 말기 이후 세계 열강들에게 침략당하고 지배받았던 중국의 역사는 중국인들에게 외국인을 배척하고 자국을 우선시하게 해주는 구심점이 되어왔습니다. 공산당은 체제 유지를 위해 이러한 민족주의를 적극 활용해왔죠. 하지만 중국은 티벳과 위구르를 똑같이 지배해오면서 자신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그 행위를 똑같이 보여주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 부문에 있어서 사회주의 체제를 버리지 못한 중국이 보여주는 모순적인 행태는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몰락을 가속화시킬 수 있겠죠.
중국인의 저축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어디에도 투자하지 않고 저축하는 중국인이 대부분이었고 저축률은 거의 40%에 육박했습니다. 여기에는 정부나 정책에 대한 불신도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중국 은행들이 악성 부채를 떠안게 된 정황을 설명드렸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 기류가 감지되면 대규모 인출 사태가 발생하여 지급 불능 사태를 초래하고 이는 예금자의 대규모 시위를 촉발시키게 되겠죠. WTO 가입 이후 들어올 해외 은행도 이러한 위험을 가중시킬 것이고요. 꾸준히 증가해온 농촌과 도시 간의 빈부격차와 실업자 숫자는 곧 대규모 시위를 위한 잠재력이 됩니다. 한계점을 넘을 경우 언제든 시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인터넷이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 정부가 정보를 차단하고 통제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게 고든창의 설명이었습니다. 내부 붕괴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었죠. 대만 침공의 가능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는데 고든창은 중국이 대만과의 전쟁을 결정하는 순간이 곧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중국에는 이제 실전 경험을 가진 장군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전투 능력보다는 정치력에 따라 군인들이 승진해왔기 때문에 실제 전쟁 능력은 매우 떨어질 것이며 오랫동안 중국 침공에 대비해온 대만이 미국과 같은 우방국들과 함께 대응할 경우 중국은 곧 패전할 것이라는 거죠. 중국이 패전할 경우 인민들에게 공산당의 존재 의미는 사라질 것이고 사회주의 체제도 결국 수명을 다할 것이라는 게 고든창의 예측이었습니다. 중국은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2001년에 나온 이 책의 예측이 아직 현실이 되진 않았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경제 대국이고 공산당도 강력한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알리바바나 텐센트와 같은 기업들이 약진하면서 중국의 디지털 경제가 크게 성장하는 면모를 보였다는 점, 유럽이나 미국 역시 부채가 심각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고든창 역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고든창의 예측이 틀린 걸까요? 아니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책 내용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나 제 생각은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보다 좋은 콘텐츠를 위한 좋아요와 구독 감사드립니다. 저는 섬책방지기 서윤이었습니다.